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여 남짓 남은 정시 지원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입시투데이라는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결정적 이 순간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보고 나서 앞으로 정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일단 정시 지원할 때 앞으로 네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요. 수능 성적표를 확인하고 정시 지원 전에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거나 수시에서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정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가 주요 대학들이 전형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군이 신설되거나 무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거나 그에 따라서 모집 단위별로 인원이 바뀌거나 수능 반영 방법이 바뀌는 등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집 여강이나 입시 결과, 경쟁률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정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일단 대학들이나 입시기관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입시 설명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보고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이런 서비스들도 이용해 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이른바 메디컬이나 서울권 주요 10개 대학 정도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꼼꼼하게 활용해 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원 대학 할 수 있는 대학들의 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대학별로 자신의 수능 점수에 따른 누백을 활용해 보거나 아니면 환산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별로 내가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학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가나다 군별 하나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비 리스트를 모두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가군에서 대략적으로 5개 대학, 나군에서 대략적으로 5개 대학, 다군에서 대략적으로 5개 대학 정도. 그러면 이게 가나다 군별로 적정이냐, 안정이냐, 소신 혹은 상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본인의 성적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의 리스트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다 군에서 하나씩 지원 성향에 따른 조합들을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들을 잡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시는 지금 현재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계획 인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 2월이 되는 인원들이 12월 30일 정도에는 대학들이 모두 발표를 할 텐데요. 정시 최종 인원을 꼭 확인해서 지원을 준비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특히 메디컬이나 아니면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2월 인원에 따라서 굉장히 컷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정시에 가나다 군별로 예를 들어서 지원 대학이나 학과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정시는 아무래도 눈치 작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원 당일이라든지 마감일 당일에 굉장히 경쟁률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중간에 학과나 대학 라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플랜 A, B, C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합 이외에도 학과 선택이라든지 혹은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조합할 수 있는 예비 리스트들을 모두 준비를 해둬야 되고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정시는 수시와 달리 원서 접수 기간에 먼저 접수하는 것보다는 원서 접수 기간 마지막 혹은 전날에 경쟁률 추이를 봐가면서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별로 확인해 볼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역시 반영 비율, 그리고 수능 응시 영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 따른 가산점들을 주는 대학들이 늘었어요. 즉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때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하면 사회탐구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나 과학탐구를 응시했을 때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하면은 가산점을 주거나, 그래서 결국 수학이나 탐구 가산점 등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모집 단위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시에서 무전공이 신설인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에 따라서는 300명 이상을 뽑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전공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학과들의 인원 축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정시에 또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과 신설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과 신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 학과가 통폐합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정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희대 정도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경희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희대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앙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같이 보면서 내가 어느 대학에서 성적이 제일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지, 혹은 경희대 이상의 대학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월 인원을 포함한 최종 인원을 반드시 12월 30일 이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이 2월 인원이 반영이 된 일정에 따른 합격 예측 값들은 변동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혹은 배치표 이런 점수들을 볼 때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바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5일 정도에 확인하는 것과 최종 원서 접수 기간에 확인하는 것들은 예측값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성향이라든지 지원 트렌드 이런 것들을 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쉬웠기 때문에 이제 지원 성향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의대 증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연쇄적으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입결이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노리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정시 지원을 앞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정시와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입시 일정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 정시만 지원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수시에 현재 지원해서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 발표일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12월 6일에 수능 성적 발표가 되고 12월 26일까지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추가 합격자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경우, 즉 27일 이후에 모의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데요. 실제 정시를 우리가 준비를 할 때에는 26일까지 기다렸다가 정시를 준비하기엔 일정이 너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원서 접수 일정은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예요. 즉 수시에서 그 합격자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바로 정시로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시에서 일단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수시와 정시가 안 됐을 때에는 추가 모집까지 지원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형 계획 기준으로 최근 2개년 정시 선발 규모를 전국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중요한 것들은 이 인원은 시행 계획이지 최종 인원은 아닙니다. 즉 수시 2월 인원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들이 시행 계획상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을 뽑을 거다라고 했지만 수시에서 대학들이 목표로 한 인원들을 다 뽑지를 못하면 다시 정시로 2월에서 뽑기 때문에 이 인원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형 계획상으로 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 인원이 4,400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즉 이제 정시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정시를 생각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시 선발 인원이 46,000명 정도가 되지만 비수도권은 23,000명 정도의, 즉 전형 계획 기준으로요.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을 희망해 하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반드시 2월 인원을 꼭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즉 대학들이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는 전형 계획상으로는 모집 단위별로 0명 혹은 2월시 모집 이런 식으로 모집 요강에 표시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방사립대 같은 경우 수시에서 인원 총합을 많이 못해서 정시로 2월이 되면은 그 인원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꼭 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수능 접수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큰 화두는 뭐였냐면 N수생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즉 올해 N수생이 최근 3년 사이 그리고 최근 20년 이내 가장 많아요. 즉
올해 원서 접수 기준으로 봤을 때 졸업생이 지금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인원은 접수 인원이에요. 즉 실제 수능 응시 인원과는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올해 N수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N수생들이 바로 정시에 강한 거죠. 수능을 준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 N수생들이 모두 정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실제 수시에서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디컬이라든지 주요 대학들 라인에서 수능을 잘 본 N수생들이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 이상으로는 갈 수 없는 점수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머무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보다는 사실은 입결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영역별로 접수 인원을 보면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사탐런이죠. 그렇죠?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을 안 보고 사탐을 보는 경우들이 올해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선택 과목별로 인원 변동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는 화작을 응시한 학생이 약 3만 명 정도가 좀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수학에서는 확통이나 미적분 선택자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올해 접수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탐런이 올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탐이나 과탐을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탐런에 따라서는 교차 지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별로 한번 이제 인원 비교를 해보면 올해 사탐에서는 생윤이나 윤사나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접수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역시 사탐론을 했던 학생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과학탐구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원과목들은 접수 인원이 줄었습니다.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 지구과학 모두 원과목은 접수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특이하게 투과목 응시자가 물화생지가 모두 과탐 투과목 응시 접수 인원이 소폭 증가했다라는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집 단위 신설이라든지 수능 지정과목 폐지라든지 무전공 신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대학별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학부대학 광역으로 일반 전형에 36명을 뽑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 지능형 반도체 전공에서 15명을 뽑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부대학에서 다군에서 일반으로 18명, 교과우수에서 18명 등을 신설해서 뽑습니다. 즉 주요 대학들이 모집 단위가 신설이 되거나 무전공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주요 대학들이 기존의 중앙대와 달리 다군 신설이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겼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작년의 입결을 토대로 올해 정시를 계획하기에는 다군 모집 단위,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막연하게 작년 입결을 그대로 올해 정시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능의 난이도도 다르지만 단순 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다군들이 많이 모집을 하면서 작년과 다른 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가나다 군에서 우리가 중앙대를 썼다면, 작년 같으면 중앙대를 썼다면 가나군에서 예를 들면 서성한 라인에서 썼을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군이동을 했습니다. 즉 올해 성대나 이대를 비롯해서 모집군이 이동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일부 모집 단위가 다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히 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변수가 많은 것들이 뭐냐면 수능 반영 방법들이 A형, B형 두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 각각 계산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점수를 반영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뭐냐면 작년에 성대랑 올해 성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대 입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 기준을 너무 맹신하면
올해는 안 된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유전공 학부가 지금 300명을 넘는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주요 대학들이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능 정시 원서 접수까지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모집 요강을 철저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꼼꼼히 찾아보고 그 경쟁 대학들과 비교해서 어떤 면들이 달라졌는지, 그런 면들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시는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일단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먼저 주요 대학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좀 소폭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냐 낮냐의 차이들이 좀 크다. 예를 들면 인문계열 지원하는데 서성한 라인을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대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 보고 국어를 그 다음으로 잘 보고 영어를 좀 망치고 탐구는 좀 본 학생이다. 그러면 사실은 반영 비율의 구조상 서강대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가 인문계열에서도 수학을 무려 43.3%를 반영을 합니다. 이러한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반영 비율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별로 등급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감점이나 가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계열을 보시면은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두 수학이나 과학의 비중이 좀 높은 것들이 주요 대학들의 특징이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에서는 사실 국어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학들의 라인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가 국어의 반영 비율이 20%, 시립대가 20%,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A형일 때는 20% 이런 식으로 국어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로 지원했을 때 역시 수학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정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모집 요강에서 보면 꼭 확인해야 될 측면들이 뭐가 있냐면 수능 반영 방법들입니다. 즉 제가 여기에 정리한 거는 중앙대고요. 올해 이제 중앙대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일단 수능 반영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연계열의 수능 응시 영역이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즉 이제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듣거나 이제 사탐을 응시해도 자연계열 모집단에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달리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졌고요. 탐구 영역이 가산점을 주는 구조로 달라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산점이 중앙대는 특이하게 인문계열 모집단이 모두에 가산점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인문계열에서 인문대학과 사범대학만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때 가산점을 5%를 주고요. 반면에 자연계열은 모두 과학탐구에 5% 가산점을 주는 구조로 달라졌습니다. 즉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이제 등급별 인원인데요. 올해는 아직 지금 수능 성적이 발표가 안 됐으니까 올해는 비워뒀고 2023 학년도와 2024 학년도를 보면은 2024 학년도가 이제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영어가 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어가 작년보다 쉽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보면 탐구에서도 일부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영어가 작년보다는 좀 쉬웠으니까 메디컬이라든지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이제 가산점에 이제 탐구 영역에 대한 가산점에 이제 수학이나 수학 지정이나 수학에 따른 가산점은 제가 여기에 정리하진 않았고요. 단순하게 탐구 영역에 따른 가산점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 가산점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트나 0.5점, 뭐 4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 점수로 환산했을 때는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꼭 우리가 계산을 해둬야겠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탐을 응시했을 때 과목당 4점 가산이 되고요. 사탐을
응시하고 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는 사탐 과목당 4점을 일부 모집단에서 가산을 해줍니다. 서강대는 특이하게 과탐 2 과목을 한 과목에 한해서 0.5점을 가산하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 과탐을 응시하고 자연계열에 두 과목을 응시를 하고 지원했을 때 무려 7%의 가산점을 주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사회탐구 두 과목 선택을 했을 때 3%의 가산점을 줍니다. 즉 이제 가산점의 규모가 사실 이제 굉장히 좀 대학마다 차이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주요 대학들이 교차 지원, 즉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탐구에 따른 이제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일부 늘어나면서 교차 지원이 작년과 다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요 대학들의 이제 수능 활용 지표죠. 이제 수능 활용 지표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백분위 변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쭉 있고요. 백분위 대학이 있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변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대학들이 변화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통 변표를 적용하는 대학들이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중위권 대학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표준 점수는 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최상위권, 즉 메디컬이라든지 주요 대학들 지원하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냐 백분위 반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불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즉 메디컬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은 단순 백분위 반영보다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유리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 2개년 주요 대학들의 수시 2월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2월 인원을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즉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2023학년도에는 639명이었고요. 2024학년도에는 751명에 좀 불과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권의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정시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정시 컨설팅을 할 때 상담 일정 자체를 12월 30일 이후 이렇게 꼭 고집하기보다는 25일, 예를 들어 20일 이후 정도에 잡고 상담을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2월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결정적인 이 순간에서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얻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전공 선발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대학에 따라서 이제 다군에서 무전공 선발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인원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명여대가 무려 303명을 이제 한꺼번에 자유전공 학부로 뽑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의 다른 모집 단위들은 인원이 상당 부분 많이 감축이 됐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무전공 모집 단위는 대학들의 인원이 최종적으로 증가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에서 쪼갠 거예요. 즉 기존에 선발하던 모집 단위의 인원을 줄여서 무전공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공 자율 선택제 유형 1인데요. 유형 1은 이제 인문자연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무조건 모든 전공이 아니라 보건의료라든지 사범계라든지 계약학과라든지 대학마다 이제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정시 지원할 때 무전공과 관련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무전공의 입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라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무전공은 대학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중위권과 상위권 학과 사이의 수준에서 입결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대 이제 모집단위, 인문자연 모집단위 이제 전형계획에 따른 모집 인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집단위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축소가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대는 지금 자유전공에서 600명 이상을 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학과들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시스템 공학부는 1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에서 이 1명의 경우들은 이제 굉장히 지원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원서 접수가 굉장히
한 명이니까 예를 들어 미달이거나 1대1이거나 할 수 있는데 원서 접수 끝나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너무 낮지만 갑자기 뭐 15대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의 입결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가천대 입결이에요. 작년 입결. 그러면 일단 입결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대학 어디가에서 입결을 확인하면 문제는 뭐냐면 환산 점수와 100분위 평균만이 나와 있어요. 70% 컷이. 즉 우리가 알고 싶은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학 어디가에선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환산 점수는 수능 난이도나 혹은 대학별로 수능 반영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 그래서 이 환산 점수만 맹목적으로 2023, 2024, 2025를 비교해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 자료들도 별도로 찾아서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는 기본적으로 70% 컷이 들어가 있고 경쟁률이 들어가 있고 이제 추가 합격자 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가에선 70% 컷이지만 더 알고 싶은 것은 85% 컷이라든지 혹은 끝점수 이런 것들은 대학 입학처의 대학에 따라서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입결을 확인할 때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은 뭐냐면 대학들이 발표하는 성적 기준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최종 등록자 기준인 건지 최초 합격자 기준인 건지 혹은 70% 컷인지 평균인지 혹은 반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위권 이상, 중상위권의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최근 들어서는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는 업체마다 서비스 명은 다르지만 주요 입시 기관인 진학사, 메가스터디, UA, 대성, 김영일 등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일단은 모의 지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자가 많은 것들은 역시 이제 압도적으로 진학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모의 지원 서비스는 실제 지원이 아니에요. 즉 개인별 업체에 따라서 모의 저장 수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30개 모집 단위를 저장하고 실제 지원 대학을 가나다 군별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만 한 거고 나머지 대학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모의 지원하면서 다르게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실제 지원할 대학들과 달리 실지원 대학을 모의 지원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즘엔 모의 지원을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 서비스들은 기존의 정시 배치표와 다르게 변동하는 값들입니다. 즉 기존에 예를 들어 지금 입시 기관들이 가채점 이후에 가채점 배치표, 엑셀 배치표라든지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실제점 배치표 등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건데요. 이러한 배치 점수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화된 고정값이다 라고 보면은 이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은 업체들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마다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모의 지원에 따라서 어떤 모집 단위가 동일 대학에서 어떤 모집 단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거기서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이 불합격이 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불합격을 뜬 학생들이 다른 낮은 모집 단위들로 이동하거나 다른 대학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모의 지원 값들의 변동성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학 수준에 따라서 즉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지방에 있는 사립대라든지 혹은 중하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들은 모의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별로 없습니다. 상당수 대학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의 지원 합격 예측은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고속성장이랑 이제 모의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속성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교육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학원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하지만 고속성장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마다 배치 점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고정값을 띄는 값들이고 모의 지원이나 합격 예측은 변동하는 값들이다 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결정적 이 순간 같은 경우도 진학사의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제
모의전만 어느 정도 해두면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들의 이제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제 표를 왜 만들었냐면, 쉽게 생각하면 개개인의 학생들은 모의지원을 했을 때 본인이 모의지원 한 30개 모집 단위에 대해서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별도로 예를 들면 날짜별을 잘 정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정시 원서 접수 때까지 기본적으로 한 5번이나 6번 정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 어떤 공통된 원칙들이 보이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대학이나 특정 모집 단위에 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경향성들을 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은 날짜별로 이 합격 예측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반에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들은 너무 맹신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수시 2월 인원이 발표가 되는 그때가 보통 예를 들면 흔하게 뭐 예를 들어 6.25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변동성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사실 모집 단위만 보면 어떤 대학인지 아실 건데, 작년에 수능 성적 발표 후와 원서 접수 전에 이제 모의전 값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는 실제 원서 접수 기간 전에 컷들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시 지원할 때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라인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수능 반영 방법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특이한 반영 방법, 우수한 과목 순으로 해서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면 탐구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한다, 혹은 네 과목이 반영이 아니라 세 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결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들 염두에 둬야 되고, 상향 지원이라든지 지원 성향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정시에는 이른바 펑크를 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작년에 펑크가 난 모집 단위들은 올해 펑크가 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펑크가 난 모집 단위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인원이 너무 적은 모집 단위 이런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대학 라인을 잡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교차 체크가 필요해요. 어떤 특정 입시 기관의 자료만 맹신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교차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정시에서 어떤 라인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지원 성향도 있겠지만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쓰겠다, 어느 정도 학과를 가겠다, 학과 우선이다, 대학 우선이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꼭 고민해 보고 정시 컨설팅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경쟁률 추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들은 뭐냐면, 정시는 수시랑 다르게 보통 원서 접수 전날 혹은 당일, 특히 당일에 최종 경쟁률 발표 이후에 경쟁률이 좀 폭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시를 처음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다라고 생각해서 낮은 경쟁률에 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시는 수시와 다르게 어느 정도 막판에 경쟁률이 폭증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시 대학 라인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범위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뭐 예를 들어 모의지원 합격 예측 서비스 아니면 온라인 배치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 합이라든지 100분위 평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라인을 먼저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성적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학별로 누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환산 점수 어떻게 나오는지, 수능 성적에 따라서 어떤 대학이 내가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성적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군별 조합을 짜겠죠. 이제 경우의 수, 즉 예를 들어 가나다 군별로 5개씩의 모집 단위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면 한 125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상의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정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잡을 거냐, 상향을 몇 개를 잡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지원 합격 예측을 통해서 이제 최근 수험생들의 지원 트렌드, 학과별 선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시 지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들만 맹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자료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 1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포트폴리오인데, 이 자료를 모두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가나다 군별로 5개 정도의 대학
학과 이걸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인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계획 인원 그리고 최종 인원, 이거는 작년과 올해를 같이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 배치 점수 예를 들면 뭐 특정 진학사라든지 메가라든지 고속성장이라든지 이런 배치 점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 점수 환산 점수를 기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경쟁률과 추격자 인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및 비율에 따라서 퍼센트를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영어 감점이라든지 가산점 여부 이런 것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대학에 따라서 모집군이 이동하거나 그죠?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요 변화 사항에 꼭 체크를 해두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면 성적대별로 정시 지원 전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예를 들어 메디컬 쓰는 학생들은 올해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이제 의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해 수시에서도 경쟁률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충족하면 정시 2월 인원이 적을 것이고, 수능 최저를 많이 충족하지 못하면 정시로 2월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이제 대학마다 누백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비슷한 라인에서 어떤 대학의 누백이 유리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저희나 합격 예측을 같이 이용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의 경우의 수가 사실은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본 분석까지 우리가 꾸준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우리가 지원 성향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둬야 됩니다. 내가 올해 고3이면 재수까지 감안해서 내가 원하는 학과 를 적정 지원 이상으로 쓸 건지, 아니면 N수생이면 올해 내가 안정적으로 쓸 건지, 이러한 부분들의 원칙을 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두 개 군에서 적정을 쓰고 하나가 안정을 썼을 때 의외로 세 개 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상위권에서는 지원대학, 대학에 따라 수능 방법 차이라든지 반영 과목이라든지 차이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의저희나 합격 예측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뭐 고속성장이나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교차로 검증을 해보면서 이용을 해보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3개년의 경쟁률, 추가 합격자, 그리고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대학 라인을 잡아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정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상담하기에 가장 힘든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대부분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중심으로 정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2월 인원이 12월 30일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정시에서 100명 정도를 전형 계획상에서 선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보면은 2월이 된 인원이 300명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400명이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치 점수라든지 모의저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모의저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대학에 따라 수능 반영 방법들이 차이가 크니까 어찌 보면은 모의전 합격 예측 이런 것보다 대학 발표 기준의 성적 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이 작년과 달리 이 대학들이 수능 성적의 반영 방법이 없으면 재작년 성적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됐고 대학에 따라서 3개년 정도의 추가 합격자 인원 이런 것들을 보고 실질적인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정시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많이 검토를 해둬야 됩니다.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취합을 하고 선택을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거롭긴 하겠지만 가나다 군별로 우리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